이번 시간에는 그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라고 하는데 국어 단어하고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죠. 국어에서 당사자라고 하면 뭐 사건의 당사자 뭐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이제 행정상의 법률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달리 말하면 권리의무 관계라 그랬죠. 이 권리의무 관계의 그 주체 바로 이 부분이 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교과서 보면은 당사자란 행정법 관계, 이건 공법 관계만 의미한다 그랬죠. 행정상의 법률 관계와 달리 행정법 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보통 행정법 관계 당사자는 행정주체와 행정개체인데 여기서 뭐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나마 여기가 출제가 되면은 주체 분류 문제, 객체는 뭐 국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어요. 주체 분류가 이제 가끔 출제되는 건데. 자, 이거 이제 그 유사 개념하고 구별을 위해서 보충 자료 3페이지 한번 볼까요? 당사자의인데 당사자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라 그랬죠. 행정주체와 객체로 나눠진다. 근데 이 소송법상 당사자가 원래는 실제법상 당사자가 소송법상 당사자가 되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이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 주체가 갖고 있는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 구제수단이 바로 소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원칙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체법상 당사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원칙이 적용되는 소송이 바로 당사자 소송이에요.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다투는 소송. 그 단어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권리 주체가 못 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소송, 바로 이게 항고소송인데 왜 그런지는 소송에서 왜 이게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한 건지 소송에서 배경 설명하기로 하고, 근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이 특칙이 적용되는 항고소송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자, 보충자료 4페이지 보면 그 행정주체, 행정기관, 공무원, 이게 다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인데, 그 행정법 관계의 행정주체는 그 행정권을 행사하고, 자, 밑줄 친 게 핵심이죠.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즉,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예를 들어, 이제, 그 국가라 그러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나 뭐 동작구. 근데 이것들은 뭐냐면, 이 생물학적인 유기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 권리 주체도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국어적 의미의 사람, 이거는 법률 용어로는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연인. 자연으로서의 인간이 만든 사람. 근데 이 법률 용어로 사람이라면 그 법인까지 법률이 만든 사람이 법인이거든요. 자연인과 법인을 함께 의미하는 거로서요. 법률 용어로는. 그래서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나 법률이 만든 관념적 존재로서의 법인이지 자연인은 아니죠. 자,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이라는 게 사실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뭐 실체가 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주체를 위해서 어떤 그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국가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죠. 이 조직을 뭐라고 하느냐. 달리 말하면 이 행정주체는 권리잖아요. 권리 귀속자인데 행정기관은 권리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권한의 분배단위, 권한의 행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 행사한 거하고 그 효과로서 권리의 귀속은 별개 개념입니다. 이 조직,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려면 이제 조직이 행정기관이고, 법률 용어로 하면 이제 권한의 분배단위다. 의결권, 권한하면 뭐 의결권, 뭐 그 표시권, 뭐 이런 걸 권한이라 그래요. 뭐 대리권, 대표권, 이런 것도 권한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뭐 지방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장이랄까, 동작구청장. 근데 이것도 조직인데 이것도 관념적이지.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그 조직이 뭐 실제 활동할 수는 없죠. 그럼 결국 실제 활동하는 건 뭐예요?
자연인을 필요로 하죠. 그게 바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죠. 행정기관의 담당자로서 지휘하고 일반 국민, 사인으로서 지휘 두 가지를 갖는다 그래서 이중적 지휘라고 해요. 이런 걸 나눠서 분화시키는 사고에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냥 불행하게도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시장했다가 지가 스스로 관뒀다가 이번에 재보궐선거로 다시 당선돼가지고 또 서울특별시장 현재 오세훈 씨가 맡고 있죠. 자, 행정기관의 담당자, 이 지위에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담당자 지위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가 그 신분을 사칭하면 형사처벌되죠. 그 휴가는 개인 및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주체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이라고 하는데, 이 국빈 방한은 정상적인 국가 원수에 대해서 베푸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전두환 이 살인마, 그 다음에 노태우, 여기까지는 국빈으로 예우를 안 해줬어요. 국빈으로 국가 원수로 대우를 해주면 경호 인력도 그렇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공항 이용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경호 문제나 의전 문제가. 근데 뭐 전두환 이 살인마 걔가 그 독일 방문했을 때도 우리나라 신문에는 뭐 국빈 방문이라고 사기쳤는데 가짜 뉴스였죠. 독일 언론에는 학살자 전 독일호다 이런 식으로 국가 원수로 예우를 안 했습니다. 그럼 공항에도 VIP 그 국가 원수가 아닌 그 국회의원 뭐 이 정도만 해도 의전을 받을 수 있는 VIP 출입로를 이용한 거지 국가 원수로서의 의전상 예우를 못 받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빈 이게 정상적으로 된 게 언제냐? 김영삼 대통령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죠. 민주주의는 국격이고 국가 원수로서 정상으로서 존중해주는 그 민주주의가 국력이자 외교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은 그 외교적 인맥이 외교관 100명보다 더 외교적 인맥을 통해서 외교적 능력이 탁월했던 분이죠. 오히려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고 감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러다가 미국 대통령 쫑코를 먹은 참 개망신 나간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 기자들이 질문하는 걸 그걸 갖다 몇 초 만에 까먹어가지고 가련한 여인이라고 그죠? 그런 무식한 대통령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은데, 국격 떨어지는 일이고 그 국력 국가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죠. 그 정상으로서 예우를 못 받으면 그 외교적으로 휘둘리는 거죠. 그럼 그 피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이제 받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국가 원수가 누구나라는 거 외교 역량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차기에는 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5년 단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내년에는 바뀌는데, 오세훈 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세훈 씨도 내년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는 이렇죠.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우즈벡 그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또 외교 무대에 전면에 서기 때문에 국격을 그 가름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잣대인데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거지. 그 부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담당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만찬을 할 때 그 만찬 비용이 뭐 수백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싸구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 술도 뭐 술값 와인 뭐 이런 거 술 먹고 취하면 안 되니까 와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마신다는 것 같은데, 그 술값, 음식값 뭐 이런 것도 또 출장비, 그죠? 출장 뷔페 이렇게 하면 또 출장비 뭐 이런 돈을 누가 내냐면 대한민국에 기속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경비나 이런 게. 근데 그렇지 않고 사인, 이 지위에서 행한 이 행위 휴가, 이거는 문재인 씨 개인, 오세훈 씨 개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할 때 뭐 지금 대통령님이 약주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전두환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닭깎이 마사오라고 그 박정희라는 자는 그 뭐 해만 떨어지면 매일 같이 그냥 그 여자 그냥 채용사로 여대생 연예인들 납치하다시피 잡아가지고 소연에 대연에 뭐 한 달에 뭐 20 며칠을 갖다가 연애하면서 씨바스리걸 맨날 이거 처먹고 뭐 그러다가 총 맞아 죽었는데 원래 그거는 어때요? 대통령의 지위에서 만찬하거나 공식 행사가 아니죠. 그럼 그 술값은 개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대생 죽기 전에도 한양대 재학 중에 여대생 데리고 같이 먹다가 죽었는데 그 화대 이런 것도 만약에 살아서 매매천을 했다면 그 화대도 박정희 개인이 지불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그 술 처먹은 거 그 국가 예산으로 처먹지 않았을까 짐작은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는 그 대통령 지위에서 처먹은 게 아니면 그 지가 돈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궁금하기도 한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소탈한 분이 있는데 그 일과 끝나고 소주 한 잔 먹고 싶다 그럴 때 그 원래 그 수행원한테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공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가서 편의점 가서 소주를 사오는 건지 그건 또 경호 문제가 따르고 배달을 시켰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 돈으로 아마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청와대 모든 경비가 다 개인 부담이에요. 거기 뭐 심지어 화장실에서는 화장지 있죠. 칫솔, 치약 다 개인이 부담해요. 대신에 이제 연봉이 3억이 넘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2억이 좀 못 되는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은 이제 연봉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죠. 그 국력 경제 규모 차이 보면. 그래서 미국은 뭐 지가 먹는 모든 거 다 지가 다 돈 내요. 그래서 어쨌든 이중적 지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공무 수행을 위해서 출장 간다. 이러면 그 경비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국가직 공무원이라면 대한민국에 이속되는 거고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의무가 귀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뭐 친구들과 송년회를 한다. 지금 송년회 분위기가 참 어려운 분위기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개인 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 퇴근한 이후에 그 4인지에서 술 먹는 거 그것까지 국가에 귀속된다면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저는 공무원을 관둘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정년 퇴직할 때까지 악착같이 아마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중적 지위까지 받고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독해가 될 거고. 자, 일단 분류 문제는 분류 자체를 일단은 대분리부터 국가하고 공공단체 달리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기타 공공단체 또 달리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평등원칙 관련해서도 국가공무원이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든 공무원에 관한 우대는 기타 공공단체보다 다르게 우대를 하더라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라는 게 이제 판례 마인드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공공조합,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은 민법 총칙에서 주로 다루는 건데 자연인과 법인 해가지고 민법 총칙에 다루는데 개념 이해하려면 좀 복잡해요. 그냥 쉽게 이해하면 사람이 모인 단체, 이걸 사단법이라 그러고 그 사람이 모인 단체 법인격이 부여되면 사단법인이고 그 사람이 모여 단체를 만들었지만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렇게 말해요. 그 재단도 재산이 모인 단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산이 모인 단체. 그것도 재단 법인은 법인격을 부여받은 경우고 법인 아닌 재단, 비법인 재단 이런 경우는 이제 법인격 부여받지 못한 경우인데 참고로 말하면 우리나라 법이 사단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뭐 동창회 이런 거였고 한동안은 축구협회도 그 법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감사 사각지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몇천억이나 2천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감사 사각지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받은 그때 정몽준 씨가 회장이었을 때 아마 그때 바꿨죠. 사단법인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감독관청에 그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통제를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단의 99% 정도가 98에서 99% 정도가 법인이 아닌 거예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은 인적, 물적 결합체예요. 인적인 거, 사람만이 아니고 물건, 시설만도 아니고 두 가지가 결합된 거. 국가는 시원적 행정주체라 그래요. 시원적이라는 건 처음부터, 그 누구로부터 전례받은 게 아니다. 근데 이런 거는 가볍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권위적인, 좀 반민주적인 그런 시대의 잔재라고 보면 될 거예요. 지금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국가 자체가 뭐 목적적 존재 이런 거는 현 시대의 그 법 감정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요. 국민의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거를 갖다가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을 갖다가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라면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오늘날 법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낡은 이론이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보면 돼. 얘만 시원적 행정주체예요. 얘만 누구로부터 유래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국가행정을 공공단체 위임위탁하는 거 이거는 법적 이유가 누가에게 기속되느냐. 이거는 이제 그 구급수험생도 알아야 되는데 국가에 기속되는 게 이제 기관위임이에요. 기관위임은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무관한 그 행정기관에만 위임했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국가사무가 되고. 근데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에 그 이전을 하는 게 단체 위임이에요. 말 그대로 단체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무 권한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무 귀속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국가기관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으로에게 위임했다 이러면 이게 장이잖아요. 장이니까 행정기관이죠. 행정청. 그러니까 이건 기관위임이라 그래요. 이럴 때 서울특별시장은 이중적 지위예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고유사무와 단체임사무 수행할 때 이때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지위예요. 근데 국가사무를 기관임 받아가지고 수행할 때는 국가기관 장애지위지 지방자치단체 장애지위가 아니거든요. 이중적 지위 이제 좀 여러분들도 용어가 익숙하죠. 그 이중적 지위이기 때문에 기관임 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이 국가기관 장애지위에서 하는 거고 여전히 그 사무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효과도 국가에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자치단체로 넘어가면 완전히 사무가 넘어가니까 귀속주체가 달라진다는 건데 요거는 기관임 단체임에 따라 그 실질적 비용부담자 사무관리주체로서 국가배상 책임자가 누구냐를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지식이 되기 때문에 사편에서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공공단체는 뭐 지방자치단체 기타 뭐 이런 정도는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구성 요소로 하고 포괄적이에요. 얘는. 근데 기타 공공단체는 지역을 요소로 하지 않고 포괄적이지 않고 특정한 행정 목적에 한정된다. 공법인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처분의 성질을 갖기도 하고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처분성이 인정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보충자료로. 보충자료 4페이지 보면 일단 구성요소가 이 헌법이나 법률이 이제 법과대학의 선두주자들은 이제 법률 조항까지 몇 조, 몇 항, 뭐 이것까지 달달이 외우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외우냐면 나름대로 그래도 논리 체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 구성 요소가 주권, 국민, 영토죠. 그 논리에 따라 헌법 1, 2, 3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1조 뭐할까 그냥 대충 감이 오는 대로 대충 한 게 아니라 그 논리에 따라 1, 2, 3조 순서를 정한 거거든요. 그럼 알다시피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뭐라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항 국민에 관한 건데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한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여러분들 잘 아는 국적법인데 이 국적법은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인데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요건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구급수험생하고는 이제 상관이
일부 직렬은 상관이 있겠구나. 이 제도가, 시험 제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헌법에서 중요한 법률이 국적보유. 3조는 영토에 관한 조항이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한반도에 한정할 이유가 있는가? 근데 이제 외교 관계를 고려한 건데, 그 만주가 우리 땅이었죠. 요동,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만주까지가 우리 땅이었잖아요, 옛날에. 그 마오쩌둥도 김일성한테 그 말 했죠. 그 요동 지역, 그 광개토대왕 능비에 있는 그 요동 지역은 그 조선 땅이다라고 마오쩌둥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김일성 병시 같은 게 그걸 갖다 계속 기정사실화 시켰어야 되는데, 병신 백두산도 나눠주고 지랄, 하여튼 굉장히 아쉽게 됐죠. 그 백두산 정계비 그 청나라하고 영토가 동토문, 그 토문이 두만강이냐 해석이 나뉘잖아요. 동토문 서암록 이렇게 되는데 압록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데, 동토문이 두만강이다 아니면 저쪽 더 북쪽에 있는 강이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이거 간도도 그렇고 되찾기가 쉽지가 않게 됐죠. 참 아쉬운데, 김일성도 저도 좀 반민족적인 놈이죠. 그 마오쩌둥이라는 오랑캐 정상이 스스로 인정한 거를 그냥 수시로 기정사실화하고 자꾸 연설할 때도 떠들고 조선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어야 되는데 지금 틀렸어요. 지금 그거 찾으려면 전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진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주권 국민 영토로 되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부잖아요. 그 일부를 국가 똑같은 용어로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구별하게서 주권 대신 그 자치권, 국민 대신 주민, 그 다음에 영토 대신 관할구역이라고. 그래서 이 지역을 요소로 한다는 게 이 관할구역을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공공단체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도, 국가를 대표하는 건 대통령이죠. 왜냐면 대통령도 이중적 지위예요.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이거는 입법부수장, 국회의장, 사법부수장이 대법원장과 대등한 지위거든요. 근데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추가적으로 가져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는 국회의장보다 더 위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중적 지위. 그 국민대표기관은 이제 국회라고 그래요. 국회의장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거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주민대표기관이 지방의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민주제도 그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이거 있는데, 이 취급수험생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헌법이나 또 강론의 5편의 지방자치법에서 이 요건까지 다 외워야 될 게 참 많은데, 국민투표만 유일하게 현행헌법에 인정돼요. 국민소환제도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인정된 바가 없고, 근데 이제 그 국민발안, 이거 헌법 개정안을 갖다가 이거 채택한 게 54년 헌법에 있었는데, 현행헌법에는 이걸 없어진 지 오래됐고, 주민발안에 관한 게 내년부터 법률이 바뀌어요. 주민발안 조례제정, 이게 이제 별도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됐거든요. 이쪽으로 다 옮겨갔죠. 관련 내용들이. 그래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7급 수험생한테 강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민소송 제기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돌아올까요? 교재로 돌아오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그랬죠. 구역 안의 주민을 통치하는 포괄적 자치권을 가진 공법인으로, 국가만 시원적이고 나머지는 다 전례된 거라 그랬죠.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에요. 그럼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특별지방자치단체, 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인데 얘도 역시 법인이에요. 그래서 권리무 주체가 될 수 있고, 사법조치도 권리 향유할 수도 있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장관은, 행정기관인 장관은 다르다라는 건데, 이 분류 문제가 최하급인데,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보통 특별인데, 보통은 포괄적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는 오늘, 눈이 그쳤네, 이제. 거의 그쳤는데, 오늘 같은 날 지방직 공무원들한테 비상도
또 출근해야죠. 휴일인데도 저 제설 작업 투입되고 막 이러죠. 차라리 낮에 온 게 낫죠. 그 새벽에 오면 새벽 2, 3시에 오면 새벽에 소집되면 잠 다 잤죠. 그 지방직 공무원들은 그런 어떤 재해에 관한 거, 기후 재해 뭐 이런 거, 보건 감염병 이런 거, 교통 뭐 주거, 또 그 다음에 이제 국방에 관한 이런 병사 사무에 관한 거, 뭐 5만 거를 다 다루고 있죠. 교통, 통신, 뭐 5만 걸 다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국가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지방직보다는 높아요. 왜냐하면 그 부처, 뭐 부처를 자주 옮기는 친구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같은 부처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 제한된 주제의 사무를 담당하게 되죠. 물론 그 부처 안에도 뭐 인사도 담당했다가 뭐 예산도 담당했다, 기획, 정책 여러 가지 그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때 그 부처 내 특성을 갖고 예산 편성도 다 부처 특성이 반영되고 하는 거지 전혀 그냥 순수한 일반 행정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직은 내가 교통 일도 하다가 보건 관련되는 것도 하다가 뭐 여러 가지를 다 두루 순환보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신 이제 그 식견이나 안목, 뭐 종합적 사고 이거는 능할 수 있는데 이 특정한 분야 전문성을 기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일단 되는 대로 간다가 답이죠. 일단 그 가릴 계제 예식은 찬밥 더운밥. 근데 이제 그 여러 시험을 그 동시에 합격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선택할 때 참고로 하세요. 전문가로 권하고 싶다면 국가직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굉장히 폭넓은 소양을 길러나가겠다 이러면 지방직 공무원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방직의 메리트는 그 지방 내에서만 거주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국가직은 부처마다 다르겠지만 국방부나 이런 데 빼고 대부분 부처는 전국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 지방청하고 순환보직으로. 뭐 정년 퇴직할 때까지 전국의 맛집을 다 섭렵을 하는 행운이라면 행운인가? 힘든 일이죠.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된다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 포괄적인데 특별 이거는 상하수도나 이런 걸 그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되는 걸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여기가 다 그 한강 수계에서 상수원 공급받잖아요. 이런 걸 위해서 그 만들었다면 이게 특별 그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건데 실제는 만들지는 않고 그냥 협의체만 있죠. 그 다음 광역과 기초로 나눠지는데 이거 분류 기본적으로 알아요. 서울특별시, 특별시는 하나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도 세종특별자치도 하나 있죠. 특별자치도도 그 제주특별자치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광역시, 도 이게 이제 광역이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자치구인데 이 구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거기에 있는 구는 이건 자치구예요. 근데 그 이외에 그 구라는 명칭이 같아도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이런 데 두는 구는 행정구지 권리주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 뭐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 뭐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뭐 이런 것 여기는 이제 광역 특별 그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나눠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하고 광역시, 세종시 여기가 아닌 시에 있는 거는 그 행정구라 그런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게 자치구가 아닌 거. 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 지금 중층으로 대부분 다 돼 있죠. 기초와 광역 이렇게 이원나 중층 체계로 돼 있는데 그 기초를 없애고 단일 계층으로 한 유일한 데가 제주특별자치도죠. 거기 제주시장도 있고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는데 거기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권리주체가 못 되는 거예요. 읍면동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공조합. 이게 조합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건 그 사단법이네요. 그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계약이거든요. 그 조합계약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개 모임이 있죠. 개 모임 하는 거, 동업관계 이런 게 조합계약의 일종인데 민법에서는
이 공공조합은 그 계약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실질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적인데 나머지 기타 공공단체는 다 특정한 행정 목적, 이건 다 똑같죠. 그 사람의 결합체 사단에 법인격 부여된 건데, 그렇지 못하면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그러고, 또 공공조합에만 구성원이라는 단어는 공공조합에만 존재하는, 이 구성원은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이자 단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조물법인하고 재단법인에도 그 관리자, 이용자는 있죠. 운영자, 이용자는 있지만 그 구성, 그 단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 단체에 필요해서 고용된 것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용어를 알아두면 돼. 구성원이라는 용어는 이 사단법인은 민법에 뭐라고 말하면 자주법인이라 그래요. 재단법인은 타주법인이라고. 왜냐하면 이 사단법인의 주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원총회를 통해서 정관도 바꿀 수 있고 사업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원이 사람이 사단법인의 주인이에요. 이 주인을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이거 정관, 그 목적 이런 것도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단법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체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단체 주인, 그 구성원, 이걸 공공조합에만 있다. 그러니까 조합과 조합연합에 뭐라 정리하면 돼요. 근데 소비조합은 누가 봐도 어때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게 공공성을 띌 리가 없죠. 소비조합은 당연히 사적조합이죠. 그 다음에 직능단체는, 법률용어로는 직능단체라는데 정치학, 사회학에서는 이제 정치학에서는 프레시 그룹이라고 그 압력단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사회학에서는 이제 이익단체, 이익집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각 직업집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직업집단. 뭐 대표적으로 뭐 사자 들어가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세무사, 뭐 노무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도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가 중요한데, 대한변호사협회, 여기가 공권력 주체인데 이건 논점이 여러 개 있는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결론이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데, 이게 결론이 다르면 또 따로따로 외워둬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모든 게 아니라 요거에 관한 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 주체다라는 거죠. 변호사 등록 제도는 그 연역이나 법적 성질을 비춰보건대 원래 국가의 공행정의 일부인데, 변협은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다.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대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변협이 변호사 등록 사무 수행과 관련해서 정립한 규범인 심판 대상 조항들,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 이거는 이제 거의 유사해요. 그 헌법소원 대상이 공권력 행사도 헌법소원 대상 적격도 공권력 행사여야 되고,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도 변호사 등록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적지는 공법인이다. 그 변호사 등록은 피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행정 사무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냥 영조물법인인데 이것도 개념과 사례를 연계하라 그랬죠.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 종합체가 영조물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하면 서울대학교의 그 교수, 재학생, 그 다음에 직원, 인적 요소 있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건물 있고, 뭐 거기 학교 비품도 있고, 땅도 있고, 물적 요소도 있죠. 이게 결합돼서 서울대학교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영조물인데, 마찬가지로 영조물 중에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영조물 법인, 이걸 부여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법인이 아닌 거고, 그 보면 일단 외우기가 쉬워요. 공사공다 몰아 때리고 공재단 먼저 잠깐 보면 예외 하나 외우면 돼요. 그 공법상재단 사례 도표 중에 3번 있죠.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이거는 진짜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되면은 이 공무원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데가 바로 여기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간 부서인 그 행정, 그 안전부, 여기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는 또 아주 천하의
고마운 존재가 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데 어쨌든 얘 공무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외우기가 참 쉽게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공사, 공단 몰아때리고 특수은행은 이제 국가정책을 다루는 은행이다.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그래서 한국산업은행은 계속 민영화 논의가 이명박 때 하여튼 그 장사꾼 대통령 그 이명박 때 민영화하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아직까지 그 민영화가 안 됐다가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국책은행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외우기가 쉬워요. 국립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만 알면 될 거예요. 출제된 것도 서울대학교밖에 없고. 참고로 하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제일 먼저 됐고 순서대로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인천대학교 세 가지가 근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덜렁 그냥 간단해요. 이 조항이 하나 있냐 없냐에 따라 권리주체가 다른 거예요.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이러니까 이제 그 전에 서울대학교 땅 건물 소유자가 누구였냐? 대한민국이었죠. 근데 무상으로 이거 엄청난 특혜죠. 엄청난 특혜. 왜 국립대학 중에 서울대학교만 이렇게 특혜를 주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죠. 물론 이제 현실적인 한계론도 있죠. 한정된 교육 예산 갖고 균등 배분해버리면 국립대학 전체가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 뭐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대학교 특별한 지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뭐 견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벌 이 부작용이 없어지지 않는다. 국립대학을 상향해서 교육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서울대학교 특혜는 줄이고 기타 그 거점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예산은 지원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걸 찬성합니다. 아니면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 서열을 막는 거 없애는 거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처럼 연합고사를 평준화 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서울대학교 뭐고 다 뺑뺑이로 가가지고 복불복으로 그렇게 해서 학벌을 이 폐해를 없애야 된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 학벌 참 망국적인 병이죠 이게.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서울대학교 소유로 된 거예요. 대한민국 소유가 아니라 국립병원 뭐라 정리하면 돼 유형화시켜서 한국과학기술원 재단은 뭐 마찬가지 이것도 운영자 직원 수혜자 인적 요소는 있지만 구성원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재단 법인인 것 재단자 들어가는 건 뻔한 거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뭐라 정리하면 되지 연구원인데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까 그 한국 국립대학도 연구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라를 그러나 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우긴 외워야 돼요. 출제 빈도가 낮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수탁 사인에 관한 건데 특정 행정의 수행을 위해 일정한 공권력이 부여되는 기업이나 사인인데 공무는 공적 사무 줄임말이에요. 공무 수행 이런 말 하죠. 공적 사무를 수탁은 받을 숫자에 위탁 받은 사인 그러니까 순수 사인이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그 한도에서만 행정주체 얘가 무조건 다 행정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특정 행정의 수행을 위해 일정한 공권력이 부여된 기업이나 사인인데 공무수탁 사인 그러니까 기업도 단체인데 아까 공공단체는 이 공무수탁 사인하고 달라요. 근데 공공단체가 아닌 사기업의 이런 경우는 사기업은 공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수탁 사인에 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헷갈리면 안 돼요. 공공단체냐 사기업이냐 달라요. 공무수탁 사인은 조직법적 의미의 행정청은 아닙니다. 조직법적 의미의 행정청 이것도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조직법적 의미는 의결권과 표시권을 동시에 다 갖고 있어야 조직법적 행정청이에요. 근데 행정행위나 처벌행위는 행정처로 인정되고 왜냐하면 이래야만 피고적 교육, 대상적 교육이 넓게 인정되거든요. 그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하게 넓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또 공무원법상의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배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인정되는데 공무원과 별개로 지금은 나열되긴 했죠. 근데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도만 행정주체고 나머지는 다 사인의 지위고 사법관계다. 공무수탁 사인이 아닌 경우는 이것도 개념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탁도 안 했는데 위탁은 부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탁도 하는데 자진협력하는 거.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번 이것은 영원한 이것이다. 팔강도장가
팔각의 그 빨간 모자를 즐겨 쓰는, 베레모를 즐겨 쓰는 집단. 해병전우회죠. 그 해병전우회가 가끔 이제 그 교통 혼잡 시간에 자발적으로 해병대 군복 입고 나서, 그죠? 교통 정리하는 거 가끔 보죠. 요새는 전 개인적으로 잘 못 봤는데, 옛날에 제가 노량진 강의할 때는 그 키 굉장히 작은 분인데 별로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노량진과 삼거리에서, 학원과 삼거리에서, 교통 정리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공무수탁 사인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그 모범운전수로 지정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경찰서장이 권한을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범운전수가 그 일당 얼마 받죠? 시간당 얼마 받고 하는 그분은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참고로 얘기하면 공무수탁 사인에 이 수신호와 교통신호기 기계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 뭐가 우선입니까?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그 해병전후에 자발적으로 교통정리하는데 그 교통신호기 무시하고 그 수신호 했다가 사고 났다 이러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참고로 그거 알아두면 생활에 편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순 보조예요, 보조. 이건 권한을 넘긴 게 아니고 그냥 권한은 내가 갖고 있고 그냥 단순 따까리, 좀 어감이 안 좋긴 한데 보조인 아르바이트 눈치채면 되죠. 아르바이트가 그 공권력을 위임받은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부탁은 했는데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부탁을 해서 위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 필요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에 의해 경찰을 돕는 자. 이런 경우가 이제 경찰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문제로 강론의 경찰행정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강론에서. 그 단순 대행, 그 대행자라 뭐라 정리하면 돼요. 차량 등록, 자동차 검사 이거. 그 다음에 사법상 계약이에요. 공무가 아니라. 그 견인업자, 청소업자, 대집행 실행하는 제3자. 대집행 실행하는 제3자. 이것도 주요 논점 중에 하나로 여러 번 출제되는 2-481. 이게 반복하는 이유가죠. 2권의 481에 보면 그 중간에 대집행의 주체라고 하는 거죠. 1-154하고 연결되는데 대집행 주체는 당의 행정청이에요. 당의 행정청이란 당초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하는 행정청. 그래서 이건 처분을 냈다 해서 처분청, 처분 중에 하명을 했다 해서 하명청이라고도 하는데 당의 행정청에 위임이 있으면 법적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임청도 대집행 주체예요. 상급 행정청에는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 얘는 공무수탁 사항이 아니라 그랬죠. 법원, 집행관은 대집행 주체가 아니에요. 법원이나 집행관이 하는 거는 이거는 자력강제가 아니라 타력강제이기 때문에 대집행 실행은 대집행 주체 행정청만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행 주체는 대집행의 주체와 실행 주체는 달라요. 실행 주체는 3자도 될 수 있어요. 그 실행하는 주체는. 그러나 대집행 권한의 주체는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공의무부담 사인이에요. 야, 이 단어가 공권력을 넘겨받기는커녕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개념상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고. 6번은 외워야 돼요. 이거는 뭐 다른 교재는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홍정성 교수님 교재만 있는데 저로서는 별로 뭐 설득력 있는 논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굳이 외울 거는 이거 외워야 될 거예요. 제한된 공법상 근무관계 있는 자, 이 국립대학 시간강사라는데 저는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종류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데 이거는 이제 판례와도 관련되는데 판례는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어요. 별정우체국장의 최신 업무. 이게 이제 그 격오지 같은데 우체국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별정우체국장으로 지정되면은 그 최신 업무 하게 되는데 선장 기장은 이제
선박은 운항. 선박, 항공기도 운항이라 그러죠. 운항 중일 때 얘기해요. 그 정박하거나 착륙한 상태에서는 공무수행을 하질 않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 바다 위나 하늘 위에 운항 중일 때는 경찰권이 미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내나 기 내에서 어떤 폭력 사태나 성범죄 이런 게 이루어질 때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물지만 배나 비행기 안에서 출산하거나 사망했을 때 출생, 사망, 호적관계, 그 가족관계 등록 관계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거와 하나에서 이제 공무수사 사인이거든요. 그 다음 공익사업 시행자. 이것도 공익사업을 시행하니까 뭐 단어가 암시하고 있죠. 그 다음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 총장 145에서 인용했던 거죠. 민영교도 교도소의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거. 이게 뭐 단순한 사사로운 사무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공증, 공적 증명. 이것도 공적이라는 게 나오고 통장, 관장, 이장.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전입신고 이런 거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제대로 법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 농지 자경 증명 같은 거 그죠? 그 자경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 지금 농지법 전면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농지법 예외를 악용하는 거 탈법 사례가 너무 많죠 지금. 지금 그래가지고 뭐 웬만한 고위공직자들도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공직자가 별로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그죠? 이거 진짜 경자 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가치예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 헌법을 유린하는 이런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 이거 빨리 전면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 확인해 주는 게 이제 통장반장 이장. 그 다음에 원천징수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명시로 판단하는 건 처분이 아닌다는 건데 학설상 공무수탁 사인으로 하는 거지 판례는 인정한 바는 없어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 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자, 이 말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관청의 의사결정에 의해 권리가 확정된다 이러면 처분이라는 얘기고 그 관청의 결정 없이 법령에서 확정된다 이 말은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고 이러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독해로 다 처분인지 아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밑에로 내려가면 원천 징수 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 가정법을 썼기 때문에 행정청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는데 원천 징수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거에 불과한 거지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아까 말했죠. 법령이 정하는 따라 확정되면 처분이 아니다라는 결론은 저절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처분이 아니다라는 건 명시적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행정청 여부는 논란이 있어요. 그게 가볍게 보세요. 제도의 취지는 능률성과 전문성이죠. 왜냐하면 행정권이 지나치게 비대하면 여러 가지 역기능이 또 생기죠. 이러니까 이제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고 또 공무원이 뭐 핵개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핵무기 개발할 수 있어요? 이 고도의 전문적인 건 민간 전문가에 위탁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민간 위탁에 관한 게 상세히 다뤄지는 과목이 바로 행정학이죠. 행정학에서는 전문적으로 다루게 돼요. 그 사인에 의한 공행정수행을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 지방자치한테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인의 자발성, 재정수단, 기술 및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다. 헌재결정에서 잘 나와 있죠. 당해 사무의 성격과 수행 방식의 효율성 정도 및 비용, 공무원수의 증가 또는 정부 부문의 비대화 문제, 민간 부문의 자본 능력과 기술력의 성장 정도, 전문성이죠. 뭐 앞에서도 봤지만 헌재는 지네들이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연구관들이 베껴주는 거 사인하기 때문에 하여튼 넣어줘라죠. 이거 뭐 민간 부분의 자본 능력과 기술력의 성장 정도 뭐 이거는 전문성 그거 아니에요. 전문성.
그다음 시장 요건의 성숙도,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정책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러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러면 웬만하면 위헌이 아니다라는 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는 앞에서 정리했죠. 법률요구에. 헌법 96조에 행정조직은 법률을 정한다. 행정조직 법정주의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위반하면 헌법 위반이 돼요. 따라서 이 법률이 정한 권한을 다른 기관에게 넘기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반복하는 거죠. 뭐 조항까지 외울 건 아니고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그거는 그 7급 수험생은 내용까지 알아둬야 되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냐면 소관사무 중에 이거 잘 봐야 돼요. 권리 의무와 무관한 거.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이 중요한 거는 절대 넘길 수가 없어요. 자,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이거 외울 게 아니고 그냥 조사, 검사, 검정 요런 거면 뭔가 좀 전문적인 거겠다라는 감각으로 뭐라 정리하면 되고 핵심이 뭐냐면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것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그 다음에 이건 단체의 의미고 기관은 기관의 의미고 개인 이런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 거죠. 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여기 전면 개정되면서 조항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법적 지위가 행정주체라는 게 다수설이에요. 나머지 견해는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는 얘가 조직법적으로는 행정조직이 아니지만 항고소송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될 수 있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손해배상에 관한 것 이것도 이제 사편에서 보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핵심 보면 주어가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배상 주체거든요. 그 건너뛰어가지고 얘가 주어인데 동사가 뭐예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자가 누구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데 박효선 교수님은 뭐 금년도 출판한 판에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행정주체가 아닌 거 가볍게 보면 돼요. 국민, 그 소비자, 행정기관 행정주체가 아까 봤죠. 행정청은 관서의 장인데 그 큰 번호 4번 보면 행정관서는 그 조직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찰청, 세무서, 그 경찰청의 장은 행정청이고 경찰청 자체는 관서라 그래요. 이거 법률 용어는 아니고 그냥 관행적으로 쓰는 건데 행정개체는 상대방인데 일반 국민 얘기하죠. 일반 국민. 옛날에는 그 권위주의 반민주 시대에 양자를 명령복종 관계, 상하 관계로만 인정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협력 관계로 해서 국민의 주권자로서 지위가 강조되고 있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